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결국 경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중국 경제 상황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진핑 3연임, 그런데 관련해서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원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중국에서 5.5%를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1분기는 4.8에서 그냥 대충 가나 했더니 2분기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0.4. 근데 3분기 발표를 원래는 10월 18일에 했어야 되는데 3분기 성장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5.5% 목표를 이제 우리 언론에서 보면 계속 보여주는데 중국은 이미 7월 31일 날 당설 1번부터 25번까지가 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이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5.5%를 그 전 회의에서는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도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의 의미는 5.5%는 안 한다는 얘기고 못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분기 GDP를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발표 연기를. 그래서 이건 왜 했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치명적인 뭐 0. 몇 % 나왔냐 이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5년 만에 한 번 들어오는 당대회 이벤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잡소리 나오지 않게 해라. 이제 이게 아마 배후에 있는 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봉쇄가 그 3분기에도 완전하게 풀렸지 않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이제 서방의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게 나오면은 모든 언론들이 이제 당대회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 낮아졌네. 뭐 이런 그렇죠. 쪽으로. 그걸로 다 끌고 가게 됐을 때 이벤트 효과가 크게 이제 상쇄되는 것 요것을 아마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지냐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뭐 30년 만에 최저다.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대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2달 10일 겨우 남은 2022년 GDP 성장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2023년에 GDP 성장률이 어디로 가냐를 이걸 보는 것이 답인데 또 서방의 많은 이제 예측에서 주는 2022년에 0.4% 성장해서 연간으로 3.3 뭐 이 정도 가는 것 여기다 너무 많은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한국이 뭐 우리가 2% 지금 성장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 지금 1%도 뭐 그러는데 그러면 2%나 1% 성장하는 나라는 괜찮은데 3.3 가는 건 좀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건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IMF가 10월 달에 예측치를 새로 업데이트한 걸 했는데 보면 2023년 GDP 성장률이 2022년보다 더 높은 나라가 주요 국가 20개 중에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지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이걸 보고 그게 왜 높아지는지, 어떻게 높아지는지, 어떤 섹터에서 높아지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경기 하강에서 이 턴어라운드라는 사이클에서는 과거에는 항상 미국이 먼저였지만 이번은 중국이 가장 먼저 가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이런 형국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2022년 중국 경제 불황론 위기로는 이제 좀 제발 좀 잊어버리고 2023년의 변화를 그걸 좀 눈여겨보고 거기에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일단 제로 코로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사실은 이번에 당대회 하기 직전에 훨씬 더 정책이 강화되는 바람에 뭐 2억 명이 묶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 혹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금년도에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일종의 기저효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미어 터진단 말이에요. 네, 소위 그렇죠. 말하는 거리 규제를 풀었을 때 분노의 소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뭐 8개월째 거의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럼 왜 뭐 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뭐 800명, 900명 뭐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로 봤을 때 뭐 이게 한 20명, 30명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왜 이걸 하냐는 걸 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도자의 업적 중에 하나를 3년을 해야 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절대 빈곤을 없앴다. 1달러 가지고 하루 생활하는 사람들 9,800만 명을 10년 만에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이 난리를 쳤는데 우리는 제로 코로나를 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업적의 하나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경제 손상보다가는 중국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체면에 목숨 건다. 메인미엔즈 체면이 없으면 이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이럴 정도로 그게 강한데 전 세계가 이번 이렇게 고통받는 인류 고통받는 코로나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중국에서 나온 게 맞죠. 그랬을 때 중국이 발병의 원죄론 책임론을 이제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코로나는 발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몰고 가면 되죠. 근데 보면은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뭐 통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58일 만에 5,000명 밑으로 떨어뜨려서 확진자를. 근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하는 바람에 전 세계 최대 사망자, 최대 확진자를 냈고 그 때문에 경기도 가장 늦게 이제 좋아졌고 돈도 100년 만에 가장 많이 풀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코로나 봉쇄를 보고서 전 세계에서 계속 얘기하는 코로나 원죄로나 이런 쪽에 봐라. 이건 방역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처럼 방역을 잘하면 500명 밑으로 내려오지 않냐. 체면 문제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경제적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이 있으면 그것은 액션하게 되는데 항상 중국은 그 5년 단위의 정권 교체기에 보면은 쿠데타 설이니 뭐 그 정치인들 위기 설이니 이런 것들이 항상 나와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2번에서 10년을 하고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헌법까지 고쳐가지고 3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제 조짐이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막냐하는 문제는 뭐 과거 같은 경우는 베이징에 뭐 탱크가 들어왔다든지 뭐 군대가 진입해 이런 이제 썰들이 나오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이동을 제한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 북경에 인구 이동이 안 되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 교체기에 그런 이제 자본들이나 그 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려서 아주 좋은 정치적 이득이 바로 코로나 방역 연장에 그 뒤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건 이제 언제 풀리냐가 중요한데 결국은 중국으로서도 시자진 일색으로 다 했던 정치는 좋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민생, 뭐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제로 코로나 계속.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슈웨이텐 먹는 것이 하늘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은 이것은 새로운 그 인선을 통한 이제 내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비난이나 반발에 더 크게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500명 밑으로만 떨어지면 코로나 방역을 풀어버리면 소비는 자동으로 살게 되는 이제 이 이펙트가 그대로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경기를 제가 볼 때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신관상은 쌈바호라고 새로운 관리가 들어서면 횃불 3개를 들고 막 휘두른다. 잘해보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중국에 새로운 이제 내각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경기를 부스팅해야지 죽이는 것은 지금 서방 세계는 시진핑의 3년이 중국 경제를 이제 굉장히 나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3년이면 정당성을 이제 합리화를 하려면 성장률이 좋아져야지 빠지는 것은 이것은 사람 잘못 뽑았다. 저 3년임의 집권이 잘못됐다고 하는 비난이나 이걸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지금 새로운 엄청난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3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방역 풀어버리면 자동으로 소비가 늘게 되고 두 번째로 최근 3년 동안 부동산을 세게 규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부동산의 규제책만 이제 드러내면 부동산이 바로 리커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돈을 풀긴 풀었지만 코로나를 빨리 잡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 푼 비율로 보면 중국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돈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통화량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지금 세계는 거둬들이라고 난리지만 중국은 돈을 풀 수 있는 룸이 있고 그래서 돈을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은 그런 코로나 방역 해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규제 해제, 그다음에 통화량의 증가, 이 세 가지만 해도 GDP는 저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리바운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를 언제까지 막을 거냐 하는 것은 내년 양회의 전까지 앞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요 정도는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금처럼 7대0 모든 것이 이제 시진핑 측근으로 다 채워졌을 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6개월 정도 흘러버리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전국의 안정이나 사회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코로나 방역을 내년 양회의 3월 달까지 유지를 해버리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부동산 잠깐 말씀하셨는데 12개월 연속 중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거 중국만 옛날에 뭐 약간 가격 조정이 있었던 시대랑 달리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이 다 급락하고 있고 여기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잖아요. 많은 선진국들이.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부동산 하락은 다르다. 이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국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고요. 이번 중국하고 서방세계하고 다른 점은 첫 번째, 부동산 경기의 상승 폭이 중국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이번 피크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엄청 비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증가폭은 최근 5년으로 놓고 보면 최근 3년 동안 중국은 계속적으로 규제책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5년 전에. 그러니까 예전 이미 이제 상하이나 베이징의 집값은 소득 대비 집값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그럼요. 상승률이 낮았던.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전 세계에서 벤츠가 어디 제일 많이 팔리냐? 그건 뭐 중국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거죠. 중국이 전 세계 벤츠의 36%를 사요. 그래서 그만큼 구매력이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이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집값의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도시화율로 봐야 돼요. 중국이 도시화율이 지금 64%인데 우리도 그렇지만 60%에서 70% 올라갈 때 이 도시화율도 급속히 높아가고 인구가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중국의 이 부동산을 놓고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부동산 가격이 급락의 진짜 이유는, 첫 번째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화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반대로 한다고요. 지금 금리를 이제 우대금리 LPR을 계속 낮추는 이유는, 우대금리는 사실은 이건 부동산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거든요. 금리를 계속 낮춰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금년 4월 달에 이 3월 달까지가 통화량 증가를 보면 8%인가 뭐 이렇게 가장 낮았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늘려가지고 두 자릿수까지 늘려놨어요.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서방 세계하고 중국과의 근본적인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 차이가 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만의 특수한 효과를 하나 봐야 되는데, 그 코로나 봉쇄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지만, 중국은 이게 모빌리티 자체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못 가는 판에 아파트 계약하러 또는 아파트 사러 청약하러 갈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것이 최근 이제 4월 달 이후에 7개월간의 중국의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 절벽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 심각하다고 하는 것에 제일 큰 척도로 이제 부동산 거래 면적을 이제 갖고서 다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 면적이 9월 달에 보면 중국이 마이너스 44%인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71%입니다. 네. 우리 지금 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4월 달에 그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4월 달에 마이너스 61%인가가 가장 컸고, 지금은 그게 점점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최근에 한국의 이제 언론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빈집이 1억 3천만 채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부동산의 내관이 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이제 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갖고서 이제 뭐 중국이 큰일 났다 그러지만, 중국이 1년에 집을 몇 채를 짓냐 그러면 1,500만 채에서 1,800만 채를 지어요. 그러고 재고를 보면 대략 한 500만 채에서 한 7,800만 채 그 정도가 되는데, 정말로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다 그러면 인구가 14억인데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다. 이건 메이크 센스 하지 않죠. 근데 또 이제 우리는 그게 뭐 영국에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갖다 쓰는 바람에, 근데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건 너무 엉터리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를 언제 푸냐가
거래량이나 또는 이제 신규 착공 면적이나 요거를 늘리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이게 코로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나쁜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중도금 대출을 한 것은 안 갚겠다 그런 뭐 이제 사이트가 300몇 개가 되고 그래서 이 중도금을 안 갚으면 공사가 다 중단이 돼서 건설에다 대량으로 부도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안을 봐야 되는데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에서 중국도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가 있고 그냥 C급 도시가 있고 읍면이 있는데 200몇 개 되는 공사 중단 지역 중에서 1선 도시는 3군데가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이제 2선 도시, 3선 도시 뭐 이런 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방의 중소도시의 지금 미분양 뭐 재고는 급속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렇다고 일단은 봐야 되고 그건 또 얘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그 5개 그 국영은행이죠. 시중은행들한테 500위안에서 1000위안을 내라. 그래서 6천억 위안 정도의 브릿지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도금 상환을 안 해가지고 공사 중단되는 지역에 지방정부하고 은행들이 같이 펀드를 만들고 우리 중앙기금처럼 그걸로 먼저 선 지급을 해서 집을 먼저 짓고 그 다음번에 완성이 되면 이제 대금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그 중도금 대출 뭐 상환 거부 그거 운동에 중국이 지금 실제로 액션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보면은 그게 그때는 또 그게 날렸는데 지금 조용해요. 그 이유는 바로 손을 써서 이제 소위 말하는 브릿지론 플랫폼을 이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이제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반도체인 것 같은데 미국 상무부에서 지난 10월 7일에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규제를 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이런 의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의 반도체 제재는 아마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한 5년에서 한 12년 정도 딜레이 시키는 이펙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건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제재가 정말 액션대로 다 된다고 하면 그만큼 강력한 제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구멍이 있냐 없냐를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실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사이 이제 우리가 중국이 반도체 굴기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고 몇 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뭐 사기꾼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엉터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정확하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실력을 보여줬어요.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낸드 같으면 128단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그리고 로직 같은 경우는 14나노까지 장비 팔지 말라는 것은 중국이 그 실력이라는 것을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버리파이 해준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얼마가 나냐 그러면 특히나 지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10나노 이하 장비 팔지 말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EUV 장비를 쓰지 않고서 이게 DUV를 갖고 쿼드러플 패터닝을 해서 뭐 조금 복잡한 얘기는 하지만 이걸 갖고 7나노짜리 칩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SMIC가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술 격차로 보면 우리하고 이제 한 2년에서 5년 정도밖에 시차가 안 나는 이 단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이 해준 것이 이번 계기로 전공정 장비, 핵심 장비를 다 공급하지 못하면 중국은 뭐 10년에서 15년, 22년 이내에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건 분명히 해요. 첫 번째는 그걸 그대로 했을 때 이제 전 세계 중국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중국이 월드마켓에서 반도체 토탈의 34%를 소비를 하고 OEM까지 합치면 63%예요. 근데 이 마켓을 막으면 좋기는 한데 그럼 대체 시장은 뭐가 있냐 그러면 미국인데 미국은 시장이 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 미국도 지금 반도체 그 판매하는 회사 퀄컴이라든지 마이크론 이런 데들은 전체 매출의 57%에서 63%를 중국에 팔아요. 그럼 이만큼 매출이 날아간다는 얘기고 중국에 이제 미국 이번에 막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마저도 3대 반도체 장비 회사의 대중국 판매 비중이 27%에서 35%예요. 그만큼 날아가야 되는 건데 이걸 과연 이제 그 미국이 그대로 감내를 할 수 있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스닥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이제 봐야 되지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소수 사태가 이거 반도체도 아니고 무슨 뭐 첨단 기기도 아닌데 거의 나라가 마비가 됐다고요. 근데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5년이나 10년 늦추는 것은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반도체 파운드리가 전부 공급 과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경기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가 훨씬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나 기술 진보가 늦어질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경기가 이게 뒤로 후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이제 앞으로 EUV 장비를 못 만들면 지금 규제를 받지 않는 DUV 장비로서 예를 들어 28나노 이하의 생산 캐파를 풀로 늘려버리는 거죠. 투자할 때 그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나노, 3나노, 뭐 7나노에서만 우리가 꽂혀 있지만 전체 반도체의 그 기술별로 봤을 때 생산 또는 소비의 양은 70% 이상이 이게 10나노 이하, 14나노 이하 그 이상 그 성숙 기술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14나노까지 할 수 있는데 14나노, 28나노 뭐 이쪽은 제재를 받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풀로 캐파를 늘려서 전 세계 최대 캐파를 가지고 되는 순간에 중국의 성숙 제품의 원가 경쟁력 세계 최강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될 수가 있어요. 무지 싼 가격 그럼 예를 들어 칩 하나에 $20 하는데 중국 거는 $5 한다. 그럼 뭐 세트 메이크업제는 안 살 이유가 없는데 그걸 샀다가 장착했다 하는 순간에 이제 이 발목이 잡히는 요소수처럼 그 리스크가 사실 두 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놓고 보면 반도체가 바이든 정부가 아주 절묘하게 잘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움이 2년 전에 좀 하지. 지금 이제 임기 2년 이제 채 못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뭐 동맹국 모집하고 이제 제재 발표하고 법안 만들고 하면 2년 뒤에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지난 정부 때도 우리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대중국 제재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똑같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르죠. 네, 전임자가 했던 거 홀랑 다 뒤집어버리는데 만약에 지금 상태로 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된다? 그럼 이번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다 엎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반도체가 그 전략으로서는 대단히 좋지만 그런 한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갈까 하는 의문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누구한테 물어보냐 답이 있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가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네, 주가에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최대의 피해하고 수혜를 받는 이제 그걸 보면 중국의 반도체에서 SMIC가 크게 타격을 받을 거고 미국의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가 크게 타격을 받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데 그러면 이 회사들 주가가 어떠냐면 대폭락을 하든지 대폭등을 해야 되는데 대폭락하지도 않고 미국의 장비 회사들이 뭐 3%, 4%, 5% 빠지고 끝났어요. 그리고 대만의 뭐 반도체 회사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회사도 그렇게 되면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특별히 대폭등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또 다른 이제 나토 노액션 토킹 온리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정책은 뭐 아주 좋고 방법도 좋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아마 배반자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응 전략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서방 세계 성숙화된 반도체 시장을 지금 뭐 우리도 좋은 차들 보면 뭐 6개월, 1년 기다려야 된다는 이유가 그 이제 원소 같은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그 현상이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범용 반도체에서 만약 이 추세가 한 5년 정도 지속됐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의 범용 반도체 발목이 잡혀갖고 첨단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시진핑 3연임과 관련해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전병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